순이인가? 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요즘 집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습니다. 누가 걸어오는지 뻔하거든요. 60년을 함께한 그 친구 말이에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받고 싶은 마음과 받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거든요. 결국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 하나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냐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혼자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특히 그 사람이 내 마음의 못을 박을 때는 말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억지로 감추고 웃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조용히 있는 게 나을 때가 있거든요.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와 싸워도 금방 화해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풀릴 거라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느껴지니까 한번 틀어진 관계를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잔, 당신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떻게 60년 우정이 단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나이 들수록 말 조심을 해야 하는지를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요. 저는 올해 75입니다. 평범한 할머니죠.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친구의 존재가 소중했어요. 특히 60년을 함께한 그 친구는 제게 가족보다도 가까운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친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분노와 서운함과 그리움이 뒤섞여서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도 싫고, 그렇게 만든 그 친구도 원망스럽고요. 1960년대 초, 저는 10살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순이가 바로 그 친구예요. 아직도 그때 그 순간이 생생해요. 학교 급식이 없던 시절이라 모든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왔어요. 저는 늘 보리밥 도시락을 싸왔는데 순이는 하얀 쌀밥에 계란말이까지 있더라고요. 그 시절에 하얀 쌀밥에 계란말이라니 정말 부잣집 아이구나 싶었어요. 부러워서 자꾸 훔쳐봤나 봐요. 순이가 저를 보고 물어보더군요. 왜 자꾸 자기 도시락을 보냐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맛있어 보여서 그런다고. 그 다음 날부터 순이는 자기 반찬을 반씩 나눠줬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가 담가준 김치를 나눠줬고요. 그렇게 시작된 우정이었어요. 10살 어린아이들이 도시락 반찬을 나누며 시작된 인연이 60년을 이어간 거죠. 어린 시절의 우정은 정말 순수했어요.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놀고 같이 울고 웃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했고 비밀도 서로만 알고 있었어요. 순이네 집에서 자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자기도 했어요. 부모님들도 우리 둘을 한 몸처럼 여기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우정은 계속됐습니다. 순이는 시내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동네의 구멍가게에서 일했어요. 형편은 각각 달랐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어요. 만날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났어요.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서로의 연애 상담사가 되었어요. 순이가 먼저 연애를 시작했는데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설레고 부러웠어요. 저도 나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순이에게 가장 먼저 소개했어요. 순이의 결혼식 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 친구가 예쁜 신부가 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몇 달 후 제 결혼식 때도 순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이제는 각자의 가정이 생겼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시절에도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순이가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딸이었는데 제가 산후조리를 도와줬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산후도우미나 조리원 같은 게 없었거든요. 친구나 가족이 서로 도와야 했어요. 순이네 첫째가 돌이 지났을 때쯤 저도 임신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고생할 때도 순이가 집에 와서 음식을 해줬어요. 김치찌개에 계란 하나 풀어서 끓여주던 그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 후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어요. 아이가 아프면 서로의 집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기도 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아이를 맡기기도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어린이집이 많지 않았거든요. 친구나 이웃이 서로 도와야 했어요. 그렇게 30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고 각자의 길을 찾아갈 때까지 우리는 함께 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가끔 의견이 다를 때는 있었지만 금방 화해했어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결혼할 때도 서로의 일처럼 기뻤어요.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또 새로운 공통 관심사가 생겼어요. 서로의 손주들을 자랑하고 육아용품도 나눠 쓰고 함께 놀이터에 가기도 했어요. 60대가 되어서도 우리의 우정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더 늙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60대 후반, 70대에 들어서면서 서로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이네는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서 연금이 넉넉했고 아이들도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어요. 반면 저희는 남편이 일용직이었던 터라 국민연금밖에 없었고 아이들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사업을 했다가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순이는 여전히 좋은 친구였어요.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순이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항상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순이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한 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가 동네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요즘 뭐 하니? 평범한 질문 같지만 그때의 톤이 달랐어요. 마치 무시하는 듯한, 깔보는 듯한 그런 말투였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순이가 우리 아이들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묻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도 자세히 대답해 줬어요. 큰아들이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고, 둘째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자 순이가 또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사냐고. 다른 또래들은 다 안정되었는데 왜 아직도 그러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마치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다음 만남에서는 연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연금을 얼마나 받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자꾸 반복해서요.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물어보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순이네는 연금을 넉넉히 받는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제가 적게 받는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어릴 때 그 순이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집이 좀 넉넉해도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던 아이였어요.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면서도 절대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연금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만날 때마다 돈과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적금은 얼마나 들어두었는지, 보험은 어떤 걸로 했는지. 마치 제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사람 같았어요. 어느 날은 아예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네는 남편 연금에 적금이며 보험이며 해서 한 달에 얼마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저보고도 얼마나 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얼버무렸어요. 솔직히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러자 순이가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물가도 오르는데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마치 제가 가난하게 사는 게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순이가 갑자기 자기네 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서 제게도 묻더라고요. 우리 집은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냐고. 저희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이에요. 순이네처럼 아파트도 아니고 위치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왜 자꾸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순이네 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작아졌어요. 60년 친구 앞에서 제 형편을 부끄러워하게 되다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는 집안 형편이 달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순이의 돈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이들 직장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보너스는 얼마나 받는지, 복지 혜택은 어떤지.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 아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잘 나가는 편이 아니에요. 큰아들은 사업 실패 후에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둘째는 이혼 후에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순이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반면 순이네 아이들은 정말 잘 나갔어요. 큰딸은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거든요. 그런 걸 자랑하는 건 이해해요. 자식 자랑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제 아이들과 계속 비교하는 건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때부터 저는 순이와 만나는 게 즐겁지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 재산 이야기, 자식들 수입 이야기만 하니까요. 6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친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릴 때 그 순수했던 순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던 그 따뜻한 마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정말 슬펐어요. 하지만 그래도 60년 친구였으니까 참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나이 들어서 불안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참았어요. 하지만 순이의 무례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순이의 무례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와 제 가족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돌려서 말했는데 이제는 직설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순이는 만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돈을 쓰는지 자랑하기 바빴어요. 새로 산 옷이 얼마였는지, 미용실에서 머리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건강식품은 어디서 얼마 주고 샀는지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뭘 사는지, 얼마나 쓰는지. 정말 대답하기 쉬웠어요. 제가 쓰는 돈과 순이가 쓰는 돈의 규모가 다르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자꾸 묻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병원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요. 약값이며 검사비며 해서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순이는 자기는 건강해서 병원비가 거의 안 든다면서 저보고 한 달에 병원비로 얼마나 쓰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하게 답했더니 순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드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돈이 나가면 연금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정말 듣기 싫었어요. 제가 병들고 싶어서 병든 게 아닌데 마치 제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저는 점점 순이와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60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돈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았어요. 더 속상한 건 순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희 집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제 아들들이 어떻다, 제가 연금을 얼마나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말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친구 사이에 나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다니요. 그것도 제가 부끄러워할 만한 이야기들만 골라서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순이한테 제 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족 얘기도 경제적인 얘기도 되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이는 계속 캐묻더라고요.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제 큰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냐고, 이자는 얼마나 되냐고. 정말 끔찍했어요. 제 아들의 개인적인 일까지 캐묻는 순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 60년 친구가 맞나 싶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례하고 몰상식한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순이를 피하게 되었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했지만 먼저 만나자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순이는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더욱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더 속상한 건 순이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동네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순이가 자기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연금이 적다고,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얼마나 잘 사는지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순이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보다 부유한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굴고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놈의 돈. 어느 날은 정말 어이없는 제안을 했어요.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말했어요. 자기가 아는 곳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많이 준다면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순이네가 저보다 훨씬 여유로운데 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기 돈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자 순이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일수록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금이 적으니까 투자라도 해서 돈을 불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그런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처럼 보수적으로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관리해야 한다고, 그래야 노후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듣기 싫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돈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자 순이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친구가 좋은 기회를 알려주는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오냐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순이가 저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60년 우정이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순이와의 만남을 더욱 줄였어요.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집요하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더욱 노골적으로 제 경제 상황을 캐묻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더라고요. 특히 건강 문제까지 돈과 연결시켜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걸 알고는 그런 만성질환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든다면서 걱정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을 보면 걱정이 아니라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자기는 건강해서 병원비가 거의 안 든다면서 건강도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가난해서 병에 걸린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성질환 환자는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평생 약값에 병원비에 돈이 계속 나간다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친구라면 제 아픔을 위로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요?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게 친구 아닌가요? 그런데 순이는 제 병까지도 자신과 비교를 하며 저를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순이가 정말 싫어졌어요. 60년을 함께했지만 이제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오랜 인연이니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서 억지로 만났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만 쌓였어요. 순이는 제가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것도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자신의 여유로움을 과시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순이와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졌어요. 예전 같으면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했는데 이제는 만나기 전부터 우울해졌어요. 또 무슨 돈 이야기를 할까? 또 어떤 식으로 저를 무시할까? 그런 생각들이 앞섰어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저는 그래도 참고 견뎠어요. 60년 우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순이가 한 말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올해 5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벌써 몇 달 전 일인데도 그날의 일은 한순간 한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만큼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도 순이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카페에 가서 차나 한잔 하자고.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요즘 만날 때마다 기분만 상하니까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60년 친구인데 계속 피할 수만은 없어서 나갔어요.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더라고요. 순이가 그곳을 고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다른 할머니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순이는 이 카페 커피가 얼마나 비싼지, 하지만 분위기가 좋으니까 가끔 온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평소에는 어디서 커피를 마시냐고. 저는 그냥 집에서 믹스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답했어요. 가끔 동네 다방에 가기도 한다고 했고요. 그러자 순이가 또 그 표정을 짓더라고요. 약간 동정하는 듯한, 우월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표정이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순이는 계속 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아메리카노만 마셔도 충분하지만
저한테는 달콤한 걸 추천한다면서 라떼나 프라푸치노를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주겠다면서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그냥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그런데 순이가 왜 그렇게 사양하냐면서 친구가 사준다는데 비싼 걸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가난해서 비싼 음료를 못 마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자리에 앉아서도 순이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면서 품평을 했어요. 저기 앉은 젊은 아가씨들 옷이 얼마나 비쌀 것 같은지, 저 남자가 쓰고 있는 시계는 어떤 브랜드일 것 같은지,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하더라고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커플이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순이가 그 소리를 듣고는 부러운 듯이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돈이 참 많다면서 우리 때는 그런 여행 꿈도 못 꿨다고. 저도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생활하기도 바빴고 아이들 키우느라 여행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그래도 함께 가까운 곳은 많이 다녔으니까 좋은 추억이 많다고 했어요. 순이도 처음엔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맞다, 우리도 나름대로 즐겁게 살았다고. 하지만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는 애들도 변변찮고 네가 뭐 하나 내세울 거라도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냥 멍하니 순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순이는 제 표정을 보고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는 뜻이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버렸거든요. 제 아이들을 변변찮다고 했어요. 60년 동안 제 아이들을 지켜봐왔던 그 친구가, 제 아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 친구가 제 아이들을 변변찮다고 했어요.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요. 그리고 제가 뭐 대단한 게 있냐고 했어요. 저는 언제 제가 대단하다고 한 적이 있나요? 그냥 제 나름대로 살고 있을 뿐인데 그걸 보고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냐니요. 순이는 계속 변명했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냥 좀 더 현실적으로 살라는 뜻이었다고. 돈도 많지 않고 아이들 상황도 그런데 너무 자존심만 세우지 말라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어요. 제가 자존심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제 방식대로 살고 있었을 뿐인데 그걸 자존심이라고 말하다니요. 그리고 제 아이들을 또 다시 깎아내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어요. 순이가 어디 가냐고 화났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카페를 나왔어요. 길을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6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 아이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집에 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애들도 변변찮고 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 아이들이 변변찮은 걸까? 정말 내가 주제도 모르고 자존심만 세우고 있는 걸까? 순이 말이 맞는 걸까?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화가 더 났어요. 제 큰아들은 사업에 실패했지만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이혼했지만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남들처럼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순이네 아이들처럼 대기업에 다니거나 의사가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변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언제 제가 대단하다고 했나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검소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며칠 동안 그 일만 생각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60년 친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순이가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는데 계속 걸어서 한 번은 받았어요. 그런데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사이에 그 정도 말도 못하냐면서 제가 오해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하다니요. 그리고 그 말을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다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순이는 진정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거요.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요. 오히려 제가 잘못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순이는 몇 번 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몇 번 보냈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제가 오해했다는 것, 친구 사이에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것.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60년을 함께한 친구가 이렇게 몰상식할 수 있다니요.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제 탓을 하다니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순이와는 연락하지 않기로요. 60년 우정이 아깝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순이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는 집 앞까지 와서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60년 동안 거의 매일처럼 연락했던 사이인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순이한테 전화하려다가 이제 할 수 없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에서 다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도 오랜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자꾸 자기 자식들과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해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저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나이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드물지 않구나.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제야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요. 순이가 한 말은 정말로 친구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는 거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걸요. 그 후로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물론 가끔은 순이가 그리워요. 60년을 함께한 친구니까 추억이 많거든요. 특히 젊었을 때의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보다도 실망감이 더 커요. 순이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해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공통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안부를 전하기도 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거든요. 순이와의 관계는 정말로 끝났다는 거요. 그리고 그게 제 선택이었다는 거요.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 특히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는 허전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순이한테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요. 상처받을 바에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요. 대신 다른 분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가끔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눠요. 물론 60년 우정만큼 깊지는 않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만남들이에요. 그분들은 서로를 존중해요.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더라도 그걸 가지고 무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요. 이런 게 진짜 우정이구나 싶어요. 어떤 할머니는 연금이 적어서 힘들다고 하시면 다른 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또 어떤 분이 자식 걱정을 하시면 함께 걱정해주고 조언도 해줘요. 절대 비교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우정이란 나이와는 상관없다는 걸요.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60년을 함께 했어도 서로를 상처 주는 관계라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훨씬 소중해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바로 말이라는 걸요. 젊을 때는 말실수를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더라고요. 70대가 되고 나서 깨달은 건 이 나이가 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깊게 상처받으면 그걸 치유할 시간도 기회도 많지 않아요. 젊었을 때처럼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가족이든 친구든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가까운 사람의 말이 오히려 더 깊이 상처가 되거든요. 순이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우리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하면서 선을 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특히 경제적인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우월감을 표현하면 안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집값이 얼마나 되느냐, 자식들 수입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자기가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자식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고 아이들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요. 남의 자식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애들은 뭐 하냐? 이런 질문도 조심해야 해요. 그냥 안부를 묻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아요. 너는 애들도 변변찮고 이런 말은 아예 입에 올려서도 안 돼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이런 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한 번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자존심을 세운다거나 건방지게 나온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자존감을 짓밟는 말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욱 예민해져요. 젊을 때보다 감정적으로 더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가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더욱 조심해야 해요. 농담이야, 친한 사이니까 뭐 어때? 이런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농담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해요.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해야 해요. 늙었다, 초라해 보인다, 옛날만 못하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돼요.
나이 들면서 외모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걸 지적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있다고 해서 동정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거나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월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돼요.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줘야 해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말 한마디가 60년 우정도 끝낼 수 있다는 거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특히 상처를 주는 말은 더욱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그러려면 말을 조심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들이 잘났다고 해서, 상황이 더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친구라면 더욱 그래야 하고요. 저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60년 우정을 잃은 건 정말 아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생각은 없어요.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진정한 우정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 알고 지낸 사이라도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게 진짜 우정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실수로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상대방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고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그래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게 제가 60년 우정의 끝에서 배운 가장 아프지만 소중한 교훈입니다.